대선 분위기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가속 페달을 밟는 것 같은데 3월 첫 주차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죠. 네, 문재인 전 대표 35.2%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자, 2위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인데요. 네, 지금 14.6%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14.6하고 14.5는 뭐 저건 거의 같다고 봐야 되지만 이 순서의 의미는 크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추세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14.5로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 왔고 안철수 전 대표 10.9로 조금 오른 걸로 돼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약간 내려서 한 자릿수로 주저앉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조사 결과를 지역별, 연령별로 한번 또 뜯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별을 보시면요. 서울은 38.7대 16.3. 여기는 뭐 거의 2배가 되네요. 경기 인천 41대 13이니까 더 격차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이 24.7대 16.7. 자, 대전, 충청, 세종도 이제 27대 17이니까 10%포인트 정도가 벌어졌습니다. 대구, 경북도 24대 16. 광주, 전라는 자 41.5대 9.1이 됐네요. 저게 주목이 되는 정도로 많이 벌어진 차이가 되고 부산, 울산, 경남 28.3대 15.2. 제주도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만 아주 크게 벌어졌거든요. 자, 호남이 주목됩니다. 예,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에게는 지금 굉장히 이제까지 그 파죽지세로 치고 오다가 한 2주 전부터 이제 제자리 걸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저 결과는 이제 제자리 걸음 다음에 하강세, 그것도 굉장히 빠른 하강세에 접어 들어갔다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지역적으로 이제 수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특히 더 빨간불이 켜진 게 말이에요. 그 민주당의 순회 경선 네. 호남에서의 문재인 전 대표의 격차가 네. 뭐 41대 그 안희정 지사는 한 자릿수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뒤집기가 좀 힘들다. 격차가 뭐 4배 이상 난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 그 순회 경선지가 충청인데요. 충청에서조차도 이제 문재인 대표한테 본인이 이제 1등으로 올라섰다가 다시 뒤집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순회 경선 네 군데 하는데 말이죠. 최소한 호남에서 지더라도 좀, 아깝게 지고, 충청에서, 몰표를 받아서 역전을 시키지 않으면 안희정 지사가 사실상 해보기가 힘든데, 네. 점점 더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보여요. 네, 3월 첫째 주차의 여론조사의 결과의 흥미로운 점은 문재인 전 대표와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지지율이 그 양극단으로 쏠렸다는 건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탄핵 선고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양층의 야당과 여당의 고정 지지층들이 결집 효과 때문에 황교안 대행과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 같고요. 특히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보수층의 지지가 결집도가 좀 높아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대통령 탄핵 선고이 기각이든지 이 선고가 진행된 다음에 민주당의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네네. 한번 여론조사를 봐야지 안희정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여론조사 추세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탄핵의 영향을 받는 양극으로 표가 결집하는 현상을 이 특징을 보이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령별로도 리얼미터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연령에서도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는 고르게 지금 다 지지율이 나타나고 50대, 60대도 그다지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자, 안희정 지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 29세, 30대, 40대에서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5, 60대에서도요. 아까 문재인 전 대표의 24.3, 17.8보다 50대에서는 오히려 좀 뒤집어졌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이전에요. 선한의지 전에 그냥 대연정 발언 이후에 사실 네. 50대, 60대에서는 굉장히 그 문재인 대표 차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을 보여요. 특히 네. 20대, 20대, 30대, 40대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거의 나요. 50%에 육박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지난번 대연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의 표를 끌어오는 힘이 있었다고 본다고 한다면 네. 지난번 선한 의지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선한 의지 발언 나오기 전에 제가 광주와 호남을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안희정 지사에 대한 상당히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선한 의지 발언 이후에 보니까 굉장히 호남에서는 완전 안희정 지사에 대한 실망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요. 또 이제까지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중도 보수 표가 처음에 대연정 이후에 갔던 이후, 또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 이후 갔던 그러한 중도 보수들은 어떻게 보면 중도적 입장이 중도 보수예요. 네. 그런데 안희정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는데 선한 의지 발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뭐 탄핵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옹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예. 받은 거죠. 뉘앙스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탈이 굉장히 심하게 된 것 같고 이후에도 다시 그걸 되돌리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저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보다 조금 앞서서 2월 27일, 28일까지 양일간 조사된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게 RN서치가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지금 거의 모든 지역에서 리얼미터처럼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안희정 지사를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전, 충청, 세종에서는 문재인 대표보다 안희정 지사가 이 0.6%포인트 앞서고 있거든요. 자, 대구 경북도 20.2 대 20으로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건 참고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보다 조금 앞서서 두 기관이 한 건데 추세를 보여주는 점에서 저 여론조사만을 보면 안희정 지사가 그렇게 많이 꺼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많이 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 보면 이제 충청권하고요 TK에서 사실 그 충청하고 TK에서는 문재인 대표보다 앞섰다고 하는 조사들이 몇 차례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랬죠. 저기 보면 거의 이제 오차 범위 내에 그냥 딱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갔거나 뒤졌다.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리얼미터 보면은 그 두 지역에서 다 지는 걸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수치보다는 어떤 추세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추세상으로 보면 지금 충청이 됐던 TK가 됐던 안희정 지사가 좀 하강세인 것만큼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대연정과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 운영에 선한 의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 발언이 사실상 그 고연령층이라든가 보수 지역에서 지지율은 높아져야 되는데 네. 떨어진 것을 보면 결국은 사람들은 그 이념인 진보냐 보수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보는데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인데 아마도 안희정 지사가 선한 의지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정 지지층을 생각하면서 번복하는 과정에서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인 일관성이 좀 부족하거나 대통령감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고연령층과 보수층이 사는 지역에도 확산된 게 아닌가.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는 자신의 이념적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어떻게 일관되게 국민들에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론조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미세한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때는 저희가 뭐 앞섰다, 추월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 추세를 보시면서 이 각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대선 주자들의 부인들 요새 참 바쁩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은 광주를 혼자 매 주말마다 1박 2일간 내려간단 말이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 부인은 대구를 또 자주 방문한다. 이 내조 전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한번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선 때도 지금도 후보의 후보인으로 인사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당선자의 부인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없이 무엇도 이제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국민에게 미래다. 좋은 상품이에요. 우리 남편 갈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달려서 후회하지 않게, 결과가 무엇이든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처음에 정치 5년 전에 시작할 때 우리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 때문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뭐 설거지를 할 때는 뒤에 와서 밖에서 있었던 일이나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는데 어땠더라. 당신은 뭐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맞는다고 생각해? 너무 모르지만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이 대선 네, 후보 대단하군요. 부인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네. 이 대선 후보들 못지않은 것 같아요. 못지않게 하는데요. 이제 그 여러 그 선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부인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제 표를 안 깎아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보다는 플러스 알파보다는 마이너스 알파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부인 때문에 좀 손해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있어도 부인 덕분에 됐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유권자들이 후보자 본인에 대한 판단이지 그 주변인에 대한 판단 때문에 크게 뭐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하다못해 이제 그 선거 캠프에 가보면은 아무래도 그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언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거기서 뭐 선거 운동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후보자 부인이 나타났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한 불만까지도 거기 엎쳐가지고 그 후보자 부인에 대한 어떤 그걸로 얘기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그걸 잘 수용하고 풀어야 되겠군요. 잘 수용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때 또 그 여러 가지 또 무슨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부인의 역할은요, 이제 선거가 어떤 선거에 따라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랄지 뭐 지자체 선거 중에서 좀 작은 규모의 지자체 선거에서는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어떤 행사랄지 그런 데를 그 후보자가 직접 찾아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부인이 가서 거기 가서 아주 겸손해야죠. 일단은 겸손해야 합니다. 거기서 마치 자기 후보자가 다 된 것처럼 하면 이제 간표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지역구도 네. 넓기 때문에 부인이 어떤 대선의 당락을 결정하는 데는 좀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듯이 우리 한국 사회 어떤 대통령 중에서 부인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좀 구설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외부에서 활동할 때는 항상 국민들이 그런 눈치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저 사람의 남편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저 사람이 어떨까?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설칠 것이다 하면 그 완전 간표 요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통령 부인이 밖에 나가서 선거운동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효과 여부가 있겠지만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네. 만약에 구설수에 오른다랄지 뭔가를 잘못 말했을 때 그 여파는 바로 대통령 후보에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뭐 상황이라는 거죠. 네, 효과는 뭐 크지 않다 이런 얘기 했지만 캠프별로 그 후보의 부인도 따로 관리하고 담당하지 않나요? 그렇죠. 되게 중요하죠.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부인이 허드렛 일, 굳은 일을 해야지 상전처럼 비치지 않는다 그래서 네. 주로 식당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던가 밥도 여러 개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양로원이나 노인정 가서 굳은 일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만 보더라도 제2부속실에서 대통령의 부인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따라서는 이렇게 예전에 좀 전근대적인 저런 그 현모양처와 같은 선거운동 방식을 넘어서서 이제 좀 영부인이 자신의 역할,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목소리를 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아마도 50대 이상은 모르겠지만 2040 세대까지는 단순하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의 부인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활동하는 액티브한 여성 영부인에 대한 선호가 높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각 캠프에서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선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나가겠다라고 나선 분이 있습니다. 단골로 여겨지면서 많은 화제를 뿌리는 공약으로도 유명한 바로 허경영 씨인데요. 이번에 도전을 하게 되면 본인으로서는 삼수가 된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기성 정치인들 모두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300명을 정신교육대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막 10개 공약들이 뭐 사이다 공약의 원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좀 허황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정신교육대 보니까 이제 옛날 그 50대 그 삼천교육대가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이 뭐 대한민국 헌법화해서 그 당시에는 뭐 비상계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제 삼천교육대에 그냥 그 사람들을 막 강제로 집어넣을 수가 있었는데 가능하지 않은 얘기인데 허경영 씨가 원래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를 떠나서 뭔가 이렇게 좀 자극적인 얘기를 통해서 대중의 시선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으면 나름대로 또 성공을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피선거권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 2008년부터 무슨 선거법 위반 때문에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 네. 요번에 또 그러네요.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황교안 대행이 본인을 사면복권해줄 거기 때문에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또 호언장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